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악의 앞에서도 용기와 고국의 품격을 지켜낸 대한민국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독도? 이것 봐라. 독도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캐시마라고. 너희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써? 일본인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노트의 페이지를 더 찢어내며 소리쳤어요. 너희 나라 역사. 일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속국이었던 주제에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여고생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여고생의 정체, 그리고 이어지는 일본 자위대를 향한 참교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선 2024년. 서울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강소희와 친구들 3명은 오사카 역사 탐방 여행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가방을 싸고 있었죠. 이번 여행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학교 공인 자율체험학습 과제로 계획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희야, 이거 봐. 오사카 성 내부 전시관 정보 찾았어. 우리 여기 꼭 가봐야 돼. 친구 지수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강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 계획표에 꼼꼼히 오사카 성을 추가하면서 소희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는 거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군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의 아버지는 딸의 여행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2개의 별이 빛나는 그 어깨에 얹힌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소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는 나라야. 하지만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말고 위급하면 대사관과 선생님께 바로 연락해라. 소희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건네준 작은 태극기 목걸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슴에 품은 태극기처럼 조국의 자긍심도 함께 품으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을까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소희와 친구들 은영, 지수, 민서는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소희의 어머니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소희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어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소희는 알아챘지만 밝게 웃어 보였죠. 비행기 안에서 소희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부풀게 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미리 준비한 오사카 역사 자료를 훑어보는 소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구경이 아닌 역사를 마주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랐거든요.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소희와 친구들은 설렘 가득한 발걸음으로 오사카 시내로 향했어요. 초저녁 도톤보리의 화려한 글리코 간판이 막 불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소희와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죠. 유명한 타코야키 가게를 찾아 지도를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첫 목적지인 도톤보리로 가는 길,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걸으며 소희와 친구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다. 은영이 카메라를 들어 여기저기 담아내며 말했죠. 민서가 갑자기 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소희야. 저 사람들 우리 쪽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소희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5명 정도의 젊은 남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 같은 짧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결코 단정하지 않았어요. 소희는 순간 아버지가 건네준 태극기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무시해. 그냥 가던 길 가자. 소희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기 한국인들 아냐? 어디서 감히. 일본어였지만 비웃는 투의 말투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소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품격을 잃지 말고.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위대 무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을의 오사카 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따라오던 자위대 소속 혐한 단체 조직원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5명의 남성들, 모두 비슷한 짧은 머리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야, 너희 속국 따위가 감히 일본에 오다니? 그중 가장 키가 큰 이마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날카로웠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들에게 쏠렸어요. 소희는 친구들 앞에 자연스럽게 몸을 세웠습니다.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죠. 민서와 은영은 소희의 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행 온 학생들입니다. 저녁 식사하러 가는 길인데요. 소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조직원 하나가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짧은 머리에 귀 뒤쪽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학생? 뭘 배우러 왔어? 너희 나라가 얼마나 일본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가르쳐 줄까? 주변을 지나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 광경을 보고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머리의 노부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고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희의 일행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누구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자. 애들아 다른 식당 찾자. 소희가 친구들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자위대 조직원들은 끈질기게 뒤를 따라왔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소희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들렸습니다. 도망가면 뭐해? 너희 나라처럼 도망만 다니면서 살 거야? 우리 앞에서 고개나 숙여. 이번에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조직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의 침이 튀어 소희의 어깨에 닿았지만 소희는 꾹 참았어요. 민서가 소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소희야, 무서워. 정말 어떡하지? 저 사람들 계속 따라오는데. 소희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공포에 찬 눈빛을 보며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저기 경찰관도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귀 뒤에 문신이 있는 조직원이 더 가까이 다가와 소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야,
너 아직도 기고만장하네. 한국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소희는 비틀거리면서도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일본인 중년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그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냥 학생들 아닙니까? 왜 괴롭히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지만 자위대 조직원들은 그 시민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흉터가 있는 남자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이 조선인들 편이에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왜 감싸세요? 중년 남성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주변의 다른 시민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조직원들의 언어 폭력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소희와 친구들의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는 초저녁,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밝혀지는 도톤보리 거리에서 소희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세 친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소희는 태극기 목걸이를 꼭 쥐며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품격을 잃지 말고.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도톤보리의 큰 쇼핑몰 앞 형형색색의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친구들은 자위대 조직원들의 끈질긴 괴롭힘을 피해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로 향했어요. 그곳이라면 조금이나마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혐한 조직원들은 더욱 대담해져 바짝 뒤를 쫓아왔습니다. 쟤네 좀 봐. 도망가는 꼴이라니까. 귀 뒤에 문신이 있는 조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소희는 친구들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서는 이미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은영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지수는 계속해서 빨리 가자, 빨리라고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쇼핑몰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흉터가 있는 조직원이 갑자기 소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고 주변의 행인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그들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어요. 너 그렇게 당당하게 어디 가려고? 그가 소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희의 가방을 잡아챘어요. 소희가 저항하려 했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친구들을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소희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행 노트? 흉터 남자가 소희의 가방에서 꺼낸 노트를 들여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소희가 오사카 역사 탐방을 위해 꼼꼼히 정리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는 노트를 거칠게 넘기다가 몇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거 돌려줘요. 소희가 외쳤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를 계속 훑어보았어요. 독도? 이것 봐라. 독도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케시마라고. 너희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써? 흉터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노트의 페이지를 더 찢어내며 소리쳤어요. 너희 나라 역사. 일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속국이었던 주제에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소희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정성 들여 준비한 역사 탐방 노트가 그들의 손에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품격을 잃지 말고.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소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희는 조금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사는 조롱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단호함에 조직원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일본인들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뭐, 내가 감히? 흉터 남자가 노트를 땅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소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노트를 주워들었어요. 찢겨진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소희의 모습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모욕하고 비하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쇼핑몰 경비원 2명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한 경비원이 물었지만 자위대 조직원들은 여전히 적대적인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이 조선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귀 뒤 문신이 있는 조직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소희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도움을 요청할게. 그녀의 눈빛에서 친구들은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도 소희는 결코 품격을 잃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민서와 은영, 지수는 소희의 뒤에 서서 그녀를 지지하듯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소희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조직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고 상황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긴장된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친구들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음 행동을 결심했어요. 쇼핑몰 입구의 소란 속에서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국 전 특별히 저장해 두라고 했던 연락처 목록에서 주오사카 한국 대사관 긴급 전화를 찾아 눌렀어요. 자위대 조직원들은 경비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희와 친구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주오사카 한국 대사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희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H고등학교 3학년 강소희입니다. 지금 오사카 도톤보리 지역 센트럴 쇼핑몰 앞에 있는데요. 저희 친구들과 함께 혐한 자위대 조직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감을 띄었습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학교 공인 자율체험학습으로 오사카에 왔습니다. 도톤보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5명의 자위대 소속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저희를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위협했어요. 지금은 제 여행 노트를 찍고 가방을 빼앗았다가 돌려줬는데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는 흉터가 있는 남자와 귀 뒤에 문신이 있는 남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소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어요. 강소의 학생,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즉시 현지 경찰과 연락하겠습니다. 혹시 인솔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은 함께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만 있어요. 선생님은 호텔에 계십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경찰이 최대한 빨리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바로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희는 전화를 끊고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은영과 지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애들아, 방금 대사관에 연락했어. 곧 도와줄 거야.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소희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야, 정말 괜찮을까? 저 사람들 아직도 우리 노려보고 있는데.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대사관에서 경찰에 연락한대. 조금만 더 참자. 자위대 조직원들은 경비원들이 있어 직접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멀찍이서 소희와 친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흉터가 있는 남자가 뭔가 소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경찰이다. 빨리 가자. 귀 뒤 문신이 있는 조직원이 다른 이들을 재촉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이미 세 대의 경찰차가 쇼핑몰 입구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내려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강소의 학생인가요?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관은 자위대 조직원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혔나요? 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자위대 조직원들을 둘러쌌습니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항의하려 했지만 경찰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소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소희와 친구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곧 대사관 직원이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안전합니다. 민서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야,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소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사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위급할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한다고.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빠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희야, 괜찮니? 방금 대사관에서 연락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지금 경찰이 와 있어요. 소희가 대답했어요. 잘했다. 소희야, 아빠가 지금 바로 가겠다. 강영석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희는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곳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 아버지의 말에 소희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경찰관들이 자위대 조직원들을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희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취한 침착하고 현명한 대응 덕분에 친구들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소희는 태극기 목걸이를 꼭 쥐며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품격을 잃지 말고.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오사카 한국 대사관의 상황실은 한밤중임에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총영사가 직접 나서서 현지 경찰 본부장과 통화하고 있었고 외교관들은 서울 외교부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단순한 관광객 피해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었지만
강소희라는 이름이 보고서에 올라온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소희, 혹시 그 육군 중장 강영석 장군님의 따님이신가요? 대사관 영사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소희에게 확인하자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경찰은 즉시 오사카 경찰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대사관에서는 서울 국방부와 외교부에 긴급 상황을 알렸어요. 장관님, 오사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중장 강영석 장군의 따님이 자위대 소속 혐한 단체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즉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고 불과 30분 만에 청와대까지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서울의 국방부 청사 강영석 중장은 한미연합작전계획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군 제8기동사단의 사단장으로 군내에서 뛰어난 전술 능력과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국제 군사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구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참모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장군님, 긴급 상황입니다. 강 중장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모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소희가 위험에 처했다고? 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강 중장은 즉시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어요. 장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석 장군, 청와대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자위대 소속 인원들이 우리 국민을 위협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닐세. 특히 자네의 딸이라면 더욱 그렇지. 강 중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장관은 깊이 고민하는 듯 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좋네. 정부 전세기를 준비하겠네. 외교부와 협조하여 일본 방위성에 공식 항의를 전달하고 자네는 우리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게. 강 중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즉시 일본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영석이 직접 오사카로 향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서가 도쿄 일본 방위성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강영석 중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인물이 아닌가. 그의 딸을 우리 자위대 소속 인원들이 위협했다고? 일본 방위성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구나 그는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협상의 한국 측 대표였어. 이 사태가 외교적 문제로 확대되면 큰일이다. 일본 방위성은 즉시 현지 자위대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오사카 공항에 고위 관계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오사카에서는 소희와 친구들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사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사관 영사는 소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 학생,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서 직접 오고 계십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어요. 소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영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객 피해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된 상황이에요. 더구나
자위대 소속 인원들이 관여되어 있어 일본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인물이시거든요. 서울공항에서는 강 중장이 군 지프차에서 내려 전세기로 향했습니다. 그의 제복에 달린 두 개의 별이 밤 공기에 반짝였어요. 국방부 차관과 합참작전본부장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장군님, 일본 방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사카 공항에 방위성 차관과 현지 자위대 책임자들이 직접 나와 장군님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합참작전본부장이 보고했어요. 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험이 걸린 문제라네. 특히 자위대 소속 인원들이 관여된 이상 군사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지. 전세기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기내에서 강 중장은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희야, 괜찮니?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아빠, 저 괜찮아요. 근데 아빠가 직접 오신다니.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소희야, 이건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더구나 그들이 자위대 소속이라면 이건 군사외교 문제이기도 하지. 소희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 받았던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든든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오사카 공항에서는 이미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과 현지 경찰, 대사관 직원들이 총출동하여 강 중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듣고 공항에 취재진을 보냈어요. 그들은 한국의 투스타 장군이 딸의 안전을 위해 직접 일본에 온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희는 경찰서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사관 차량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단순한 여행이 이렇게 큰 국제적 사건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보여줄 위험과 국가의 힘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의 VIP 출입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던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녘이었어요. 일본 방위성 차관 다나카 히로시와 현지 자위대 사령관, 오사카 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이 일렬로 서서 대한민국에서 오는 특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 비행기가 한국에서 오는 전세기입니다.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활주로에 서서히 내려앉은 비행기에서 계단이 놓이고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한국 대사관의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강영석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푸른 계열의 군복에 두 개의 별이 반짝이는 어깨 견장, 그리고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결코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어요. 다나카 차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영석 장군님, 이렇게 직접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 차관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강 중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관님,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다나카 차관은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일본 관리들도 차례로 인사를 건넸고
모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장군님,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위대 소속 인원들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나카 차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 중장은 잠시 다나카 차관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차관님, 제 딸과 친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다나카 차관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 강 중장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일본 고위 관리들의 모습은 마치 장군을 호위하는 군인들처럼 보였어요. 라운지 문이 열리자 소희와 친구들이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소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강 중장은 한 걸음에 다가가 소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품에 안긴 소희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어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강 중장이 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빠. 저보다 친구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강 중장은 소희의 친구들에게도 다가가 안부를 물었어요. 많이 놀랐지? 괜찮니? 민서, 은영, 지수는 감사와 존경의 눈빛으로 강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민서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어요. 장군님, 저희를 위해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중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다나카 차관을 향해 말했어요. 차관님, 제 딸과 친구들은 공식 허가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위협을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자위대 소속 인원들이 관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나카 차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군님.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원들은 이미 구금되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위성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관님. 이번 일은 단순한 관광객 피해 사건이 아닙니다.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다나카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강 중장의 말이 한일 군사협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장군님. 저희 방위성에서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정오에 도쿄에서 방위상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던 소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보던 자상한 아버지가 아닌 국가의 위엄을 대표하는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어깨에 놓인 두 개의 별이 그저 장식품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오사카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진행된 짧은 회의 후 다나카 차관은 강 중장과 소의 일행을 위해 특별 숙소를 준비했다고 알렸습니다. 장군님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경호도 철저히 갖추었습니다. 강 중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제 딸과 친구들은 원래 머물던 호텔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 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경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나카 차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최고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겠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강 중장의 뒤로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이 공손하게 따랐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이미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강 중장은 당당한 걸음으로 취재진 앞을 지나갔고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다음 날 일본 전역의 신문 일면을 장식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희는 아버지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다들 아빠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강 중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희야,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 더 멋진 일이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소희는 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모토 켄지는 그들 앞에 두꺼운 파일철을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자위대 조직원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야마모토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오사카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대상 괴롭힘 사건 기록이다. 총 27건. 그리고 모든 사건에 너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군. 흉터가 있는 남자가 반발하려 했지만 야마모토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이번에는 너희가 잘못된 상대를 골랐다. 강영석 중장의 딸이라니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야마모토가 눈을 번뜩이며 되물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무고한 관광객을 괴롭히려 했다는 말인가? 그게 변명이 되나?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일본 방위성 특별감찰관 사토 히데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자위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위기에 처했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토 감찰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위대에서는 즉시 제명, 그리고 혐오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너희들이 평소에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강 중장과 소혜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일본 주요 신문들이 펼쳐 일본 정부 망신, 자위대 내 혐한 조직 적발, 한국인 관광객 상습 괴롭힘 충격 파문, 강영석 중장의 위험 있는 대응에 일본 정부 공식 사과.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신문을 읽었습니다. 소희야, 이거 대박이다. 너희 아버님 때문에 저 사람들 완전 망했네. 은영이 신문의 다른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봐. 저 조직원들이 그동안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계속 괴롭혀왔대. 심지어 물리적 폭력까지 있었던 것 같아.
지수는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자위대에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 우리가 그들의 첫 희생자가 아니었구나. 소희는 조용히 기사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신문에 따르면 이 자위대 조직원들은 순혈 일본을 위한 모임이라는 극우 단체의 일원으로 지난 1년간 오사카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관광객들을 노린 사례가 많았고 그동안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강 중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서도 혐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방위성에서는 자위대 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했어. 그때 방문 노크 소리가 들렸고 다나카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넨 후 강 중장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장군님, 이것은 방위상의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자위대 내 혐한 세력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조직원들이 오사카 지역에서만 최소 30건 이상의 한국인 괴롭힘 사건에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 중장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님,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간의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다나카 차관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말씀대로 이번 사건은 저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위상께서 오후에 장군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강 중장은 일정을 확인한 후 동의했습니다. 다나카 차관이 떠나고 나서 소희와 친구들은 오늘의 관광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제의 충격으로 외출이 꺼려졌지만 이제는 든든한 경호와 함께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오늘 원래 계획대로 오사카 성 가볼까? 은영이 제안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를 바라보자 강 중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렴.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일본 경찰에서 특별 경호를 제공한다고 했으니. 소희와 친구들이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강 중장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소희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두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친구들을 지키려 했잖니. 넌 이미 우리나라의 진정한 별이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녀는 어제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서, 은영, 지수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장군님, 소희 덕분에 저희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민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 중장은 소희의 친구들도 안아주며 말했어요. 너희들도 잘 견뎌냈다. 이런 경험이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자, 이제 즐거운 여행을 계속하렴. 소희와 친구들이 나간 후 강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사카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다시 일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혐한 자위대 조직원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기사가 상세히 실려 있었어요. 전례 없는 중징계라는 제목 아래 그들이 자위대에서 영구 제명되고 혐오 범죄로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중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양국 간의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오사카의 호텔 발코니에서 소희와 아버지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밤하늘에도 별은 한국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죠. 바람은 은은하게 불어오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소희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떠올렸어요. 처음 겪었던 공포와 혼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친구들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습, 아버지가 오사카에 도착해 보여준 위엄과 그 영향력. 소희의 마음속에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강 중장은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어떤 것을 배웠니? 소희는 아버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그저 아버지 직업의 상징으로만 여겼던 그 별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그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무게였다는 걸. 소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 중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딸의 말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그걸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전에는 아빠가 군인이라는 게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장군의 딸이라고 불릴 때면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소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빠의 직업이 그리고 그 2개의 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어요. 강 중장은 잠시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소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도 그 별의 무게를 매일 느낀단다. 이 별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니까. 소희는 자신의 목에 걸린 태극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출국 전 아버지가 건네준 이 작은 목걸이가 지금은 그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빠, 이 목걸이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제가 두려움 속에서도 친구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마 아빠의 딸이어서 그랬나 봐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강 중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그건 내 안에 있던 용기야.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내면의 힘이 있단다. 너는 그 순간에 진정한 품격을 보여줬어.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지. 호텔 방 안에서는 소희의 친구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처음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소희 아버님은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시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데 소희도 정말 대단했어. 그 무서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발코니로 돌아온 소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어요. 아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소희가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중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그립구나. 내 엄마가 벌써 우리 귀국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일 저녁은 된장찌개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소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강 중장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희야, 이번 일로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단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이지. 내가 너를 지키러 온 것처럼
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에 있어야 해.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소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장군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강 중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희야, 넌 언제나 나의 자랑이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